노후 자금 수억 원을 펀드에 넣었는데 투자 석 달 만에 반토막이 났다는 뉴스가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DLS 상품에 투자를 했던 분들이 큰 손실을 보게 됐다고 하죠. 원금의 80%까지 날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 DLS 상품 파생결합증권이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거예요? 이제 파생결합증권이 있고요. 네. 파생결합펀드.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DLS, DLF거든요. 네. 하고 그 앞에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은 이제 금리 연계 DLS, 금리 연계 DLF인데요. 네. 예, 가령 이런 거예요.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상품 중에 독일 국채와 연동된 네. DLS를 본다면 우리가 보통 독일 국채에 투자한다라고 할 경우에 그런 일 없지만은 가장 쉽게 얘기해서 예. 10% 오르면 10% 수익이 나고 예. 10% 떨어지면 10% 손실이 나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수익과 손실 구조의 상품 아닙니까? 예. 근데 이 DLS와 DLF는 파생 상품, 일종의 이제 옵션을 활용해서 큰 틀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령 이런 거예요. 어떤 금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부터 반토막이 나지 않으면 5%의 이자를 줄게. 네. 그 대신 반토막 이상이 나면 당신이 투자한 전액은 다 날아갈 수가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독일 국채 금리의 움직임을 또 다른 라운드로 끌어들여서 네. 거기에서 구조화를 시켜서 판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DLS, DLF 판매처에 따라서 증권사에서 파는 건 이제 DLS, 은행은 DLF 이렇게 나누는데 아마 청취자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지금 잘 뭐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진국에 국채에 투자한다는 건 손실이 좀 적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영국, 독일 이런 선진국의 국채에다가 투자하는 금액인데 여기서 이렇게 손실이 많이 날 수 있다는 걸 예상하는 분들이 얼마나 됐을까 싶거든요. 지금 방금 앵커분도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지금 행해진 것으로 알려지는 이제 불안전 판매에 대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번에 판매된 상품은 엄밀히 말해서 국채에 투자하는 상품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국채 금리의 움직임을 따라서 또 다른 구조화를 시킨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건데요. 가령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문제가 된 이제 두 가지 상품 중에서 그나마 이해가 좀 쉬운 예. 독일 국채 금리 연계 DLS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이제 가입 시점에 당시에 독일 국채 금리가 한 0.16% 정도가 됐어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만기가 이제 올해 9월, 10월, 11월입니다. 근데 만기일 때까지 이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25% 이상이면 네. 5%를 준다. 예, 그런데 마이너스 0.25% 밑으로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예. 0.0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2.5%씩 손실을 당신은 지게 된다. 그래서 많게는 0.4%포인트. 그러니까 대략 한 독일 국채 금리 10년물이 마이너스 0.65%보다도 더 떨어지게 된다면 네. 100%인 원금 전부를 잃게 된다.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독일 국채와는 엄밀히 말해서 관계가 없네요. 투자하는 상품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문제가 뭐였느냐? 이게 이제 판매를 했던 시기를 보니까 한 올해 3월에서 5월 정도였는데 이때만 해도 한 0.15% 정도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독일 국채 금리가. 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었겠죠. 가령 우리 국채 금리라는 게 네. 어쨌든 투자했으면 이자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지금 0.25%, 지금 거의 마이너스 0.6%대까지 독일 국채 금리는 떨어졌는데 네. 이거는 내가 돈을 빌려주면서 거의 0.6%, 0.7%를 또 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실력이 있는 판매사라고 한다면 네. 그때 당시를 돌이켜 봐야 되는데요. 올 3월, 4월에도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세계 유동성들이 안전자산으로 많이 이제 몰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국채라든가 독일 국채라든가 엔화라든가 금이라든가 돈이 막 몰려가니까 네. 특히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란 말이죠. 네. 그래서
독일 국채 금리에 다 파킹하는 거예요. 돈들이. 그렇다면 이게 지금 0.1%인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도 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분명히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물론 지금 상황이 뭐 마이너스 0.68까지 어제 어마어마하게 뭐 사상 초유의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떨어진 것은 맞지만 이게 지금 자체 판매했을 때 충분히 고지했냐에 대한 문제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이 문제가 되는 이 상품에 투자한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금액으로 보면 문제가 되는 상품은 크게 이제 독일 국채 10년물 연계 상품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좀 더 어려운데 달러와 영국 파운드와의 이자율 스왑 레이트, 그러니까 뭐 미국 CMS, 영국 CMS 두 개가 섞인 게 있고 영국 CMS가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어렵죠. 이제 이런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상품이 7월 말 기준으로는 전체로 한 8,222억. 그다음 미국과 영국의 금리 연계, CMS 연계가 6,900억 정도가 되고 앞서 제가 설명했던 독일 국채 금리 연계가 한 1,200억, 1,300억 정도가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 뭐 거의 3,000명에 육박한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 현재 원금 손실 구간에는 거의 90% 가까이가 들어와 있고요. 예, 게다가 이제 독일 국채 금리 연계 DLF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다음 달 9월, 10월, 11월에 바로 도래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초미의 관심사고 걱정도 크고 그렇습니다. 혹시 금리가 다시 오르면 원금 같은 것들을 좀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제 당장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독일 국채 10년물에서. 그래서 이게 다시 쭉쭉쭉 올라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0.25 안으로만 치고 올라오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5%를 받을 수가 있는데 만기가 이 독일 연계 DLF 같은 경우에는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되잖아요. 거기다 10월, 11월로 끝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아직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러나 확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독일 국채 금리가 드라마틱하게 반등하긴 좀 힘들어 보이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식에서 손해가 나면은요. 네. 당장의 주식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난 좀 장기 보유하면서 좀 오를 때까지 기다릴 거야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상품은 그런 만기가 됐을 때 난 더 연장하겠다. 손실을 난 이대로 볼 수 없다. 이렇게는 못 하는 거예요? 네, 이거 구조를 짤 때 뭐 만기 연장 가능 혹은 아닐 수가 있는데 이거는 만기 연장이 되지가 않고요. 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생 상품, 뭐 선물이라든가 옵션이라든가 뭐 3월물, 9월물 아니면 매달 조례하는 게 만기라는 게 있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것이 이 파생 상품의 또 하나의 특징이기 때문에 독일 연계 국채 금리는 이제 바로 9월, 10월, 11월에 끝나게 되고요. 또 다른 이제 두 개, 미국의 이제 수압, 이자율 수압, 또 영국의 이자율 수압에 연동돼 가지고 판매된 DLF 같은 경우에는 2022년까지가 일단은 만기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판매는 한 6천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판매사 측에서는 뭐 2020년에 거의 6천억, 뭐 이렇게 만기가 아직은 2년 정도가 남아 있으니까 다시 이제 이 CMS 금리가 뜨게 되면, 즉 이제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은 원금 손실 구간에 들어갔지만 다시 이제 소위 말하는 수익 구간에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이제 얘기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예. 최근 심각한 원금 손실 때문에 문제되고 있는 이 DLS 펀드에 대해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뭐 고수익이 나는 곳에는 고위험이 있다라는 뭐 격언도 많이 있고요. 네. 또 전문 투자자라든가 아니면 뭐 남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 투자하는 거는 뭐 저는 뭐 상관은 안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은행을 가면은요. 네. 뭐 좋은 상품 있습니까? 그러면은 막 소개를 해주시고 막 하거든요. 이 상품은 안전하고 원금 손실이 날 수는 있지만 그렇진 않을 겁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입 권유를 하는 맞아요. 경우, 네. 또 이제 금리가 좀 높을 수 있습니다. 시중보다는 더 나올 수 있어요라는 것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런 고위험의 상품을 은행에서도 팔았다면서요?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제가 DLS와 DLF의 차이점. DLS는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것이고 DLF는 그 상품을 엮어가지고 펀드로 만들어서 은행에서 판매하는 건데 지금 은행에서 어마어마하게 팔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금리 연계 DLS의 증권사의 판매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과연 은행에서 이런 상품을 팔아도 되느냐? 즉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뭐 만기가 뭐 4개월, 5개월, 6개월 여기 앞서 말한 것처럼 어디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5% 정도잖아요, 최대. 네네. 근데 그 구간을 이탈해버리면 내가 날릴 수 있는 돈은 100%입니다. 원금 전액이란 말이죠. 그 이제 상당히 이제 고위험 상품이에요. 일단 파생이 들어가 있었고 이것을 왜 은행에서 이렇게 많이 팔았는가? 이게 아마 이제 오늘부터 시작한다는 금융당국 조사의 포인트가 돼야 되겠고요. 앞서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켰냐고 지금 피해자분들이 이제 카페 같은 데 올리냐면 은행에 갔더니 독일이 안 망하는 한 이 상품은 원금 보장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건 독일 국채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금리를 놓고 또 다른 일종의 이 도박 같은 구조화된 게임을 하는 거 상품인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제 이 판매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제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크게 이제 당국은 세 가지를 조사를 합니다. 판매 적합성, 그러니까 적합한 대상에게 했느냐, 적정성, 뭐 적정하게 했느냐, 부당 권유가 있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지게 될 텐데. 과연 이제 이 일선에서 보통 은행들이 이런 이제 특정 캠페인 걸린 상품을 팔 때는 굉장히 좀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는 막 경쟁도 붙이고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불안전 판매의 가능성을 준 것이 아닌지 뭐 이런 것들도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한 은행도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정확히 유사한 상품이 2008년 말 세계금융위기 터지고 우리에게 정말 아픔으로 다가왔던 이제 중소기업들과 환율 관련한 이런 파생 상품 키코라는 게 있었어요. 그랬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도 정말 많은 재판이 있었었죠. 그래서 뭐 노벨 수상자까지 오는 막 그런 초유의 사태였었는데 당시에 피해액이 한 3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키코가. 근데 그 많은 재판을 통해서 배상받은 곳은 한 피해자의 10곳 중 1곳 정도였었고요. 그 피해액도 굉장히 적었었거든요. 실제 투자금에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 언론을 보면 벌써부터 이제 배상률 얘기가 나오고 30% 이제 판매처죠. 배상이다, 뭐 50% 배상이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제가 뭐 여기서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대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조사가 먼저 진행됐어야 되겠고, 이제 서로 간의 의견도 청취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재판도 갈 수도 있겠고, 이제 그 다음에 아마 배상 문제까지도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좀 드릴게요. 제가 노후 자금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걸 뭐 굴릴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금융상품 말고 좀 안전자산이지만 나름대로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 이런 상품을 가입하려고 할 때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는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합니까? 어르신들이 본인이 숙지하시면 가장 좋은 거고요. 투자자가 투자자 책임이 실은 가장 큰 겁니다. 그게 안 된다면은 일단은 이거는 이제 원금 날릴 가능성은 정말로 없어요. 이런 표현도 일단은 의심해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부터 시작하는 게 낫겠군요. 그런 게 이제 노후 자금이라든가 어르신들에게는 굉장히 좋고요. 일단 원금 보장이 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고 또 다른 것들은 이제 뭐 파생 결합이라든가 가령 ELS가 DLS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가 많거든요. 본인이 이해할 수 없다면 거기엔 접근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안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이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이 크다는 것 이건 좀 인지하고 우리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자,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